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잼버리 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또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한 번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영지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 중심으로 학생들이 가게 될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예. 서울시는 1만 5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숙박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강남, 송파, 강서, 서초, 노원 5개 구는 각 1,000명 이상을, 나머지 20개 구는 500명 이상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고, 예. 홈스테이도 활용한다라는 소식도 알려졌고, 일부 가정에는 관련한 문자가 서울시에서 도착한 것 같더군요. 발신한 예. 그런 문자가 보내졌는데, 근데 행안부 여가부의 정보 관계자들을 일단 부인을 해서 아하.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아니다. 수요 조사 정도만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구하고 서울시 쪽하고도 좀 입장이 다르다. 입장이 다른 아하.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질 계획이었던 K-팝 공연 장소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태풍 영향권에 들 공산이 커지면서 다시 장소가 변경된 것입니다. 예, 지금 뭐 온 나라가 함께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종혁 전 비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무원들이 잼버리 명목으로 잦은 해외 출장 갔는데 이 무관한 관광을 상당 부분을 많이 했다는 것이 오늘 알려졌고, 조직위도 전문가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네, 지난 8년간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이 99차례였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가 55회, 부안군이 25회로 두 기관이 가장 많았고요. 일정 대부분을 잼버리 개최 이력이 없는 유명 관광지에서 보내거나 홍보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대회비라는 이유로 보고서 등재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이 됐고요. 예. 그런 한편으로 조직위원회 전문가가 부족했고 전문단체가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과 2019년 각각 일본과 미국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렸을 때는 유치 이후의 준비 단계만큼은 해당 국가의 스카우트 연맹이 주도를 했고 스카우트 지도자가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반면 이번 한국 잼버리의 조직위원회를 보면 장관 3명, 국회의원 1명이 조직위원장으로 포함되어 있고, 유일하게 강태선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만 지난 2월에 뒤늦게 합류해서 조직위원장 중에 1명만 스카우트 관계자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잼버리 대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실무적인 거 잘 파악하기 한계가 좀 있었다 이런 지적도 가능하겠네요. 일단 조직위원장 구성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그렇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북 스카우트 연맹은 성폭력 사건 대처 미흡에 항의하면서 조기 퇴영을 결정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또 이를 두고 음모론까지 나오죠. 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북연맹의 조기 퇴영 결정에 대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최악의 국민 배신 망동이라면서 전북연맹을 맹비난했습니다. 나아가 누구의 사주로 그런 반대한민국적인 결정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거대한 반대한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반대한민국 카르텔. 네. 예. 이를 두고 김태현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 단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신 의원의 야권 개입설을 두고 말 같지도 않다라고 짧게 일축을 했고요.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신원식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아마 이분은 이런 게 2차 가해인 줄도 모르실 것이다라고 존평했습니다. 예, 관련 성폭력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상황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단 그 현재 상황은 여자 사워실에 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태국에서 온 남성이 있습니다. 피해 예. 여성하고는 일단은 분리되었다고 하고요. 다만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영내에는 머물고 있다고 하고, 또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관계자들의 사건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남성은 여자 사워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 들어갔고,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너무 더워서 그랬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영지에서 거리가 떨어진 샤워장을 썼고, 발견 당시 수건도 없이 급하게 물을 튼다든지 필리핀 사람이었다고 처음에 설명했던 이런 점들이 피해를 호소했었던
여성들이라든지 관계자들에게 불안과 의심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 등의 당국은 조사 결과 일단은 성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중간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도 잼버리 일정 변경 관련 소식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잼버리 운영 상황들 점검 이분과도 해보겠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전화로 연결하게 보겠습니다. 비서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 행사를 다년간 기획하시고 준비해 보신 입장에서 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짚어야 될까요? 글쎄 뭐 크든 작든 모든 행사는 사실 세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예. 기획과 운영과 연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예, 이 기획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일 거고 예. 연출은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이 현실화되는 과정일 텐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개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전에 있었던 문제니까 지난한 준비 과정 속에서 있었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대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예.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안타까운 부분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 과정이 무척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문제에 직면해서 대처하는 과정이 미흡하다. 그래도 이 더위라든지 화장실 문제가 지적이 되자 대통령이 직접 냉방버스, 냉동 탑차 등을 무제한 공급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고 행안부 장관도 지금 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한도수 총리도 잘못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됐습니까? 저도 예. 행정부에서 5년 동안 있었지만 예. 사실 그리고 또 해당 분야에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기도 하지만 예. 현장 상황은 진짜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대통령이 냉장 탑차나 냉방버스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모든 현장 공무원들은 냉방버스 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나 혹은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각의 폭을 열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대처를 유연하게 해야지 아하. 어느 것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는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큰 틀의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그 결과가 지금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안정화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또 뭐 때 아닌 태풍까지도 몰려오고 이런 오히려 좀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근데 저희가 이제 전북 CBS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얼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대통령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필요를 채워라 이렇게 지시한 게 꼭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예.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은 거기에서 숙박 문제라든지 지금 야영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이미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분산해서 빨리 다른 곳을 알아보고 배치를 하든지 예.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야영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큰 틀에서의 지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게 디테일한 지시를 하면 그 디테일한 지시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현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서 야영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기획의 문제가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획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기획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최근에 뭐 작년에도 아마 그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지적이 됐을 텐데 이런 상황이면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야죠 정부가.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회 1년 전에 그 장소를 바꾸거나 이러는 것들이 더 현명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 뭐 이제 뭐 뒤늦게 하는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하지만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었겠죠. 심지어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어떠한 국제 망신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네요. 골든타임은 사실은 지금도 골든타임이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결국은 아직 폐영 전이잖아요. 종료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마지막을
일종의 대미를 장식하느냐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예. 지금 정부도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뭐 K-팝 콘서트를 다른 날짜로 옮긴다든지 콘서트와 그 폐영식을 같이 합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럼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뭐가 될까요? 일단 내일 오전 10시부터 잼버리 참가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36,000여 명이 이동을 하거든요. 예. 가장 중점을 더 두고 어떤 대회의 마지막까지 그래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우리들 스스로가 좀 민망한 일이고 그나마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예. 지금 마지막 폐영식을 어떻게 그럴싸하게 만드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조기 폐막하지 않고 이 날짜를 다 지키면서 마지막 폐막식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연출하고 기획해서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대한민국의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예. 지금 뭐 비상계획이라고 발표한 것들을 보면 전혀 비상계획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장소를 이미 뭐 K-팝 콘서트도 2번이나 지금 옮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야영지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주에서 하기로 했다가 이제는 또 서울에서 하기로 했다가 예. 근데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냥 되는 데를 찾고 있는 거죠. 계속. 예. 그럼 만약에 비서관님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다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폐영식에 폐영식 자체에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굴까요? 지금 보면 아까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창의적으로 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전문가가 안 보여요. 네, 다들 서로 공연 책임 전문가든지 떠밀고 있잖아요. 행사기획 전문가든지 기획 전문가가 안 보이고 어허. 공무원들 아니면 그 전직 공무원들만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전직 공무원이나 공무원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죠. 예. 근데 과연 그분들이 그러한 행사 경험들이나 기획 경험들이 있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분야에 20년 이상 일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하. 물론 제가 모른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남은 준비 기간이 한 3일 정도 되고 11일까지 이제 12일 공연을 이제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 당초 출연 예정돼 있던 그룹들이 또 이제 날짜를 옮기니까 참여할 수 없다고 하고 MC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건 당연하죠. 지금은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거는 이른바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하드웨어, 출연진 그리고 뭐 관객들의 동선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두 세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도 개막식 플랜 A, 플랜 B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예. 물론 문서상이나 페이퍼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변명은 마치 무슨 대단한 플랜 B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가 보면 좀 어이가 없죠. 제가 이게 정치권의 내탓 공방으로 번지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도 출범한 지 한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한 7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는데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행사에 관여했던 분으로서 이런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남 탓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말을 못하지 않아도 국민 여러분들이 되게 다 받아들이는 바가 있을 거고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전권을 달라는 사람. 정권을 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되게 일 못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달라 그러고 두 번째는 남 탓하는 사람이죠. 전임자 탓하는 사람. 뭐 그 정도로 뭐 제 의견을 대신할까 합니다. 1991년에 고성 잼버리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 대회였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산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새만금 잼버리가 이렇게 거의
그 치욕스럽게 끝나가는 그런 과정은 왜 그때보다 대한민국은 훨씬 더 민주화되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발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행정부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의 행사, 그게 뭐 국제 행사가 됐던 뭐 국내 행사가 됐던 예. 가장 어려웠던 행사는요. 여러 부처가 같이 하는 행사들이었어요. 아하, 컨트롤 타워가 그럼 어딘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의 책임은 미루게 되고, 예. 그다음에 서로의 공은 다투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지 않나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고성이 이렇게 복잡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 구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는.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뭐 여가부라든지 뭐 스카우트 연맹이라든지 뭐 굉장히 그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행사를 하는데 아까 얼음 얘기하셨잖아요. 예. 얼음이 부족하다는 거를 시작하고 나서 대통령이 얼음이 부족하다니 얼음을 갖다 줘라. 이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과 아하. 대한민국의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총리가 가 있고 행안부 장관이 가 있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 준비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는 올림픽을 2번이나 치른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또 배식구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자세 때문에 함께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동기부여 각자가 할 일이 있죠. 예. 화장실 청소는 화장실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 하면 되는 거고 예. 공무원은 공무원이 해야 할 행정적인 처리를 잘했으면 되는 일이죠. 예. 왜 거기 공무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다뤄야 할 국무총리가 거기 가서 앉아 있게끔 했느냐? 저는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그래도 잘 수습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이제 성공적인 퇴영 연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 BTS 같은 거물급 스타를 아마도 섭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승부 걸 수 있을까요? 이제 방금 전 보도는 뉴진스가 출연이 확정됐고. 세븐틴도 검토하고 있다. BTS는 불투명하다.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비서관님? 저는 뭐 아이돌 그룹 중에 대원들이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룹들이 여러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달리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 플러스 잼버리 폐막이라는 그 잼버리는 일반적인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공연 보러 온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연이 한 부분일 뿐이지. 스카우트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모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 현장에서는 그 아이돌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한 메시지가 없다면 그리고 그걸 각자 느끼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2번의 실패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짧게 2분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퇴영식을 잘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뭐 지금 돌이켜 보면 새만금으로 결정된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역이었느냐, 그게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뭐 공무원들이 99차례나 해외에 나갔는데 뭐 엉뚱한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잼버리 대회와 상관없는 유명 장소를 뭐 갔더라라는 것들 정말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현숙 장관이 1년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가 누구의 문제. 저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사회에 계속 존재 우리 시스템의 부재, 무책임, 뭐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함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정치권에서는 다 끌어들어가 정치적으로 소모를 해버리잖아요.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은 없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치권의 그런 논란이 사태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껴가고 향후에 이런 것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치권 공방은 너무나 아쉽고 전 정부를 소환한 건 사실 정부 여당이었죠. 예. 전 정부의 탓을 하면서요. 대통령께서 가신 개영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은 챙기고 책임은 전가시키는 이 정부의 한 단면을 저는 이 행사가 보여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부랴부랴 급하게 주무부처 장관이니 뭐 총리까지 내려가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데 우왕좌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행사도 여기서 하겠다 저기서 하겠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기획 하나 제대로 못 보여주는 모습 국제 행사 유치율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대회, 학술 대회, 치안 그리고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거기에 사실상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 탓하지 말라니까 또 그렇게 하시네. 예, 김수인 평론가는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여러 가지 정부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한 12일? 예. 11일까지 끝나는 거죠. 그죠? 한 3일 남았는데 3, 4일.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행사를 일단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꾸게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좀 품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 책임 공방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질 건데 끝나고도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정치권 책임 공방에 대해서 그것이 덜어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 문제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스카우트 연맹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국내 정치권의 문제가 덜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이 잼버리 대회를 개최를 해왔던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몇 가지 좀 재고의 사항들이 있지 않나. 첫 번째는 왜 새만금 같은 이런 부지의 문제점을 미리 짚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름철에 폭염 피해가 이번 대회가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잼버리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개최 시기에 대한 재고의 여지는 없는 것인가. 아하.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형식의 잼버리를 고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뭐 좀 전세적으로 신종 전염병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좀 특수하게 좀 고려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일단은 잠시 직감에서 또 관련 문제 다룰 거라서요. 자, 서현역 흉기 테러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두고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오후 2시에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외부 자문위원 4명, 경찰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피의자는 2001년생으로 22세 최원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그리고 경찰은 계속해서 최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최 씨는 범행 전 포털 사이트에서 신림동 살인,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과 같은 단어들로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밖에 나갈 때 30cm 회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고요. 범행 전날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간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사건 외에도 지금 인터넷에 각종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서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찰 등 당국이 초강경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오인 신고했다는 또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네, 지난 주말 경찰은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의 다중 밀집 지역에 중무장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등의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는 추적 끝에 용의자 46명을 검거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고 협박죄, 살인 예비,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 행위와 정당 방위 등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이 와중에 좀 오인 신고들도 잇따랐고 그에 따른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의정부시 어느 동네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있던 한 남성을 검거를 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던 운동하던 중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달아나다가 넘어진 다음에 수갑이 채워졌고요. 그 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 등을 다쳤는데 경찰은 흉기가 없음을 확인한 직후에 바로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인터넷에 항변의 글을 올렸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피해 부모에게 사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흉악범죄가 계속 나오고 또 정신질환과 연관성 뭐 이런 문제가 또 계속 논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사법 입원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법 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의 심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호주의 경우는 법원이 아니지만 대신에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신상진 성남시장도 법무부와 함께 가세를 했는데요. 어제 분당경찰서를 방문한 신상진 시장은 사법 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또 그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반대 의견 또 없진 않습니다. 강제 입원이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정신질환 업무를 법원이 수행하면서 권력 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예, 자, 이 참 날이 갈수록 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많고 무엇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런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까지 당국 대응 평가하시면 김재혁 비대위원부터.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거 그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 흉악범들에 대해서 신상 정보 공개를 왜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확인될 수도 있고 예. 대한민국에만 거의 유일한 제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피해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가해자의 인권만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사건 보면 중학생이 신고를 받았어요. 뭐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넘어졌어. 수갑을 채웠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무슨 뭐 찰과상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경찰에 대해서 막 비난이 쏟아지면 도대체 경찰은 어쩌란 말입니까? 만약에 수갑을 안 채웠다가 정말로 칼이라도 휘둘러서 피해를 입으면 왜 수갑 안 채웠어라고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처럼 그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으며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경찰관에게 소송을 걸고 돈을 배상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가 무슨 범죄로부터 좀 그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것도 상당히 모순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공권력은 엄중히 존중받아야죠.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른바 장갑차를 강남역에 대동하고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미 미국 같은 국가에서 몇십 년 전부터 외로운 늑대가 미국 사회의 최대의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차별 자생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점이 이미 선진국에선 문제가 됐었죠. 사실상의 심리부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전조 증세 이런 걸 정말 상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저는 선진사회라면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차별적인 범죄에 장갑차가 서 있든 테이저건을 쏘든 사후 약방문에 불과할 수 있어요.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안전망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대 사회의 문제로 이 부분을 접근하고 들어가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뭐 이런 거는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지금도 이 중학생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후드티를 쓰고 운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복경찰이어서 아이는 몰랐다고 합니다. 뒷걸음질 치다 크게 다쳤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나아갈 방향은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반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범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은 묻지마 범죄 더 많습니다. 총기 난동 더 많이 벌어지고 트럭을 몰고 사람들을 치우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선진국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학생 다친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키 작은 성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후드티를 쓰고 누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로서는 당연히 가서 저희 검문을 하고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학생이 좀 다쳤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주고 여러 가지 대응이 있겠지만 그 자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인권이 침해된 것이다,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경찰은 활동할 수 없습니다. 경찰 직무집행법이 올 2월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꿨거든요. 경찰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자, 여기까지 하고 짧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족 재산과 관련한 의혹도 있습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는 서울의 강남의 한 아파트를 2001년에 매입을 했고 2019년 재건축 직후에 31억 9천만 원에 매도했는데요. 당시 이 후보자의 지분이 99%고 배우자 지분은 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한 달쯤 지나 배우자 명의로 빌린 은행 대출 8억 원이 상환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부부간 증여가 아니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 명의로 대출만 받았을 뿐이며 증여한 게 아니라 채무로 상환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후에 매도 이후 파생 금융 상품에 투자한 것을 두고도 추가 의혹이 일어났는데요. 이 후보자 부부는 ELS라고 하는 파생 금융 상품에 각각 수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후보자 부인은 3년간 2억 3천만 원 가량의 배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오니까 이 후보자 측은 당초에는 프라이버시라면서 투자 금액을 공개하지를 않았다가 나중에 5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라고 밝히면서 6억 원 이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다만 앞서 있었던 대출 8억 원 상환 이것이 증여라고 한다면은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달 중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린데요. 지금까지의 논란 의혹 어떻게 보시는지. 자 김재혁 전 비대위원. 예, 이 부분 말씀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하겠지만 예. 제가 나온 그 해명서를 보니까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부인이 그 대출을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증여다. 부인이 증여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부인이 그걸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이 증가했거나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을 가기 위해서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대출 받은 건데 그걸 증여를 했다? 그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ELS 파생금융상품 하는 데 있어서 돈 준 거 아니냐 부인한테 5억 예. 5천만 원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어쨌든 법적 한도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그건 물론 이제 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청문회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그냥 얼핏 보기엔 그렇습니다. 요지는 이런 거죠. 본인이 99%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거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부인 이름으로 일으켜줬던 대출금 8억 원을 갚아요. 이런 걸 전문가들이 증여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외형만 뭔가 부인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대출 상환의 외형을 가진 이 증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아파트였잖아요. 그걸 판 돈은 본인한테 귀속하는 거죠. 부인 명의로 일어난 대출은 부인의 소극 재산인 겁니다. 그거를 대신 갚아줬다? 증여라고 평가받고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냈어야죠. 고위공직자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법적인 걸 몰라서 그러는데 부부간에도 네. 그렇게 됩니까? 면세점을 넘어서니까요. 부부간 면세점은 6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8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상당히 많이 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같이 살다가 예를 들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일이나 하거나 바쁘니까 집사람한테 부인한테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해서 받았을 경우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갚았을 경우 그게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예, 증여로 외형상 증여로 보고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요. 인감 같은 거 그냥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 청문회에서 나올 테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부부를 해도 그런가? 예, 새로운 사실 알게 되신 김재혁 비대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